안녕하세요. 순금쪽대 유재호입니다. 지난 11월 9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11호로 그린북이 나왔습니다. 경제활동 동향을 매달 발표하고 있는데요. 11월 9일 날 발표한 그린북에서 전체적으로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산업활동 동향과 투자 고용이 부진하다,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 어떤 그린북 발표 내용보다 상당히 현실을 직시하면서 발표가 된 거로 보아집니다. 내수 회복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삭제됐어요. 정부도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위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국가의 총 수요는 정부의 지출, 재정 지출, 기업의 투자, 민간 소비, 순수출, 그것이 총 수요를 이룹니다. 결국은 그 수요로 인해서 총 GDP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부문을 보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정부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세수 결손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째.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예퇴직 받고 있고 다운사이징 하고 있어요. 셧다운 하는 곳까지 있어요. 삼성전자 평택공장 30% 셧다운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민간 소비 10분기째 마이너스예요. 순수출, 그나마 수출이 올해까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1월 20일 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전반적인 수출 환경이 저희한테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보편관세도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도 미국에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할 경우 관세와 미국 기업의 법인세 인하로 경쟁력이 이중고를 겪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220개 곳이 미국에 지난 2년 반 동안 약 150조 정도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투자 조건이 칩스법, IRA, 어떤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20개 기업들이 다 설비를 지금 짓고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폐지를 하겠다, 기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전체적인 보조금 받을 금액은 삼성전자만 해도 9조 7천억을 받아요.
기아 현대는 매년 4조 5천원씩 4조 5천억 원씩 이익이 감소될 거로 예상됩니다. LG솔루션은 보조금을 받지 않았을 때 올해 같은 경우 적자예요. 단순히 20개 기업 외에 그 20개 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까지 다 갔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이 탈공업화, 제조업 공동화가 돼서 제조국으로서의 위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바이든 정부에서 세계 공급망 재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다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 완성되는데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급망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투자를 한 곳이 있느냐. 대기업이 어떤 분야에서 특히 그런 곳이 이렇게 눈에 띄질 않잖아요. 공급망 재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도 11월 달 그린북에서 경제 동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문제만 제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은 외국인들 다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갔고, 그나마 우리나라 동학개미도 무려 170조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1200억 달러. 우리나라 2년 수출액이에요. 아니, 2달 수출액. 1200달러면. 2달이 넘지. 2달 반. 그런 규모가 미국의 증권시장으로 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 빠져나가. 그나마 우리나라 자금 갖고 있는 한국인도 미국으로 가. 우리나라 1년에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이 이공계 인재가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 미국에서 1년에 졸업하는 학생 수 중에 중국이 한 30만 명 된대요. 인도가 20만 명. 우리나라 한국이 한 4만 명. 근데 미국은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 비자가 있다가 인턴 비자가 1년인가 2년 그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취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만 명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2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3만 8천 명은 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미국에서 그렇게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취업은 2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만 명 중에 졸업한 사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인재의 경쟁력이. 그러니까 자금 상황이나 인재, 사람 상황이 최악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 주식시장도 안 올라가.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지도 않아. 나라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경제학을 공부를 했던 안 했던 이런 나라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그거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첫 번째가 민간 소비도 급하지만 부채 관리를 첫 번째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87%가 부동산에 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산 비율이. 이게 전부 다 정부에서 정책금융으로 기업과 국민들을 다 빚쟁이로 만들어 놓은 거지. 좀 말이 좋아서 정책금융이지 빚쟁이가 다 된 거 아니에요. 부동산 산다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정책금융으로 다 부동산을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 다녀가지고 월급의 절반은 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해야 되는 상황, 나가야 되는 상황, 월급의 절반이. 그러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1.6%, 3%라고 해도 체감 물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선 물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알리나 테무 이런 막 10만원짜리 3,000원에 파는 거 이런 거만 사는 거야. 저가 상품.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일반 자영업자들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쇄효과가 다 일어나는 거야. 일반 오프라인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유효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채 관리하는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쓰여졌을 때 기업과 가게를, 자영업자들을 그냥 옥죄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갑자기 떨어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정책금융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건 이해는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의 정책금융으로는 자산시장이 언젠가는 이거 터져요. 잠깐. 그래서 부채 관리를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채 관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이 약해서 재정으로 지금 기업과 자영업자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정책 위주로 가는 거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 때 금융정책 쓴 게 지금 돌아와서
자영업자들이 파산하는 거거든.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게 부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라.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잖아요. 우리 국민은 위기 때 또 응집력이 강하잖아요. 건전한 소비는 지역과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한 문화적인 홍보 캠페인도 좀 필요하다. 내가 하나 사 먹는 아이스크림, 볼펜 한 자루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소비를 할 때도 내가 이걸 쓰지만 국가가 또는 이 가게를 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좋아지는 거다. 이런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도 조그마한 문구점을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는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소비를 하거든. 그러면 그분들이 소비 행위를 할 때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문화조성,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는 문화조성, 건전한 소비가, 그런 것도 한번 국정홍보실에서 고민을 좀 해보길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광역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가 있죠. 근데 이게 중복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중복돼서 들어가는 거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수가 결손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기초지자체보다는 광역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지방 재정권을 확대해서 중복되는 비용을 피하자.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해나가는 게 어떤가. 기초지자체가 반발을 하겠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단적인 예가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정책,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그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 중복돼서 쓰니까 효과는 없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400조 어디 갔나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은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에서 지금 법인세 14조 5천억 원 결손나죠. 소득세가 8조 4천억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법인세 기존에 내리기 전에 상황으로 돌려놓고 부가세를 정말 그 영세한 자영업자,
그분들은 거의 폐업 직전에 있어요. 600만 자영업자 중에 125만 자영업자는 폐업 위기에 있어요. 그분들 1년 매출 3억 안 돼. 그러면 연매출 4억이든 5억이든 기준을 좀 정해서 2년이든 1년이든 부가세를 자등 적용해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5%든. 기업들이 부가세, 법인세 낮춰줬다고 해서 그 기업이 시설 투자를 더 했습니까? 그거는 한번 물어봐야 돼. 기업 법인세를 감액해 준 거로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썼는가에 대한 부분은 기업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혹여니 부동산을 산 거 아닌지, 다른 대상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M&A 하는데 쓴 것은 아닌지. 세금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도 재택근무가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재택근무가 일정 부분 아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재택근무를 하면 일단 유동인구가 줄어들어요. 유동인구가 많아야 돼. 지역 간 유동인구도 많아야 되고 그 지역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소비가 늘어. 내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택근무 하시는 기업 출퇴근무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불편하죠. 집에서 일하다가 다시 또 나가려면 불편하겠죠. 차도 막히고 식사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왜 공휴일을 하루 더 지정을 해요? 공휴일 하루 지정을 하면 내수가 약 3조 이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출퇴근을 하면 상당한 내수가 살아나는 진작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기업들과 지금 재택근무하는 분야는 출퇴근하는 쪽으로 한번 문화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것도 지역사회와 국가의 전체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된다. 출퇴근 하는 것이 재택근무보다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효 수요를 찾아내야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비행위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유동성을 갖게 해야 돼. 그래야 전체적인 국내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이것도 이 개인 워라밸을 이렇게 규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 우리 지역 간에 서로 자매계를 맺어서 서로의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쪽으로 지자체 간에 공동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장려를 해주고 인센티브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 그런 쪽으로 한번 국내 관광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주시고, 국민들한테 국내 여행을 하시면 경제 활성화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에 2번 나갈 거 한 번은 국내를 관광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는 쪽으로 이것도 문화적인 관점에서 국민들한테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 국수주의죠. 국수주의. 그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안 오겠죠.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오죽하면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공급이 많아서 이 가격이 내리거나 물가가 내리거나 금리가 내리거나 이런 어떤 경제 상황을 해석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론으로 풀어갈 수 없는 시장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문제 해결점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경제활동을 가장 밑에서 하는 그 먹이사슬로 따지면 생태계에서 따지면 가장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종 소비자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체감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 또 문화를 자극하고 애국심을 독려해서 소비 행위를 하는 그런 호소를 또 드려보는 거예요. 큰 그림은 국가가 잡고 가는 거지만 밑에서 정말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를 정부는 귀 기울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제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허무맹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관광을 홍보를 했을 경우에 외국에서 그것은 자국에 오는 관광객을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희석화시키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느냐. 그런 게 지혜 아니에요. 정책이고. 인구 이동을 조금 활발하게 하는 거. 그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이동이 없으면 수출이든 내수든 투자든 소비든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움직여야 돼. 인구 이동이 있어야 돼.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고민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방송할 때마다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비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방송에 항상 우울하고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저도 마음이 썩 좋진 않아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작은 문구점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런 상황을 알려드리는 거야.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라도 보고 혹시 관련된 공무원이 봐서 그게 정책에 반영되면 제가 방송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접근하시는 유튜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많은 제안을 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좋은 것들은 한번 정책으로 진행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홉 시가 다 돼가요. 저녁 9시가 다 돼가요. 집사람 아직까지 가게에 있다고 전화 왔는데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아본다고 9시까지 있어 본대요. 원래 8시까지 하거든. 저희는 뭐 시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요일날 어제 1시간 늦게 열었다고 1시간 오늘 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아무튼 정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현장에 다가가서 실효적인 정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